추석 전날 밤 온 가족이 모인 시댁. 마당 술에 취한 정우가 정희 앞에 서더니 냉소적으로 웃었다. 형수님은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촌티나게 살 거예요? 그 순간 정우가 손에 든 막걸리 그릇을 정희의 얼굴에 그대로 쏟아부었다. 차가운 막걸리가 정희의 얼굴과 옷을 적시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정희는 충격에 말을 잃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하하하, 이제 좀 깔끔해졌네요. 형수도 가끔은 이렇게 씻어줘야 해요. 온 가족이 웃고 있는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정희의 처참한 모습. 30년간 참고 견딘 모든 굴욕이 한순간에 정점을 찍었다. 정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둠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이 모욕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날 밤 정희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이 찾아왔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무료니까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경북 구미의 오래된 주택가,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10월의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박정희는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철물점 앞에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58세의 그녀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살아온 정희에게는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여보,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정희는 집 안으로 들어가며 남편을 불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 박영수는 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반신마비가 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왼쪽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일상생활 대부분을 정희에게 의존하고 있었죠. 한때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철물점 사장이었던 영수였지만 지금은 스스로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든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고마워요, 당신. 영수는 떨리는 오른손으로 약을 받아들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면 되잖아요.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남편이 쓰러진 후 정희의 어깨에 놓인 짐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간병과 생계,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 세수를 도와드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한 후 철물점 문을 열어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했어요. 철물점 운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건강할 때는 단골 손님들과의 관계나 업체들과의 거래를 모두 영수가 담당했는데 이제는 정희가 모든 것을 배워가며 해내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목값 하나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 울기도 했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손님들을 응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몸은 점점 지쳐갔고 마음의 여유는 사라져갔습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자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30년간 이어져 온 전통이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시댁에서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함께하는 것이 관례였거든요. 시어머니 김순자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78세의 시어머니는 여전히 정정하셨지만 요즘 들어 건망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희야, 오늘 뭘 해먹을 거니? 시어머니는 부엌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이어서 시누이 박미경과 미경의 남편 이상호, 그리고 중학생 아들 준호까지 도착했어요. 미경은 공무원으로 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늘 정희를 동정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형수님 많이 힘드시죠? 우리가 뭐 도움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미경의 말은 친절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도착한 사람은 남편의 동생인 박정우였습니다. 50세의 정우는 사업을 한다며 늘 큰 소리치지만 실상은 이런저런 일에 손 떼다가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이었죠. 부동산 투자에서 시작해서 식당 사업, 인터넷 쇼핑몰까지 여러 번 사업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우는 자신이 사업가라는 자부심을 버리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정우는 건성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정희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맞이했지만 정우의 눈빛에서 차가운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우는 늘 정희를 대할 때면 어딘지 모르게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마치 자신이 더 높은 사람이라는 듯이 행동했어요. 저녁 식사 준비가 시작되자 정희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고등어를 구우고 시금치나물과 콩나물 무침을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도토리묵도 준비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누이 미경이 도움을 주곤 했는데 오늘은 아이 숙제를 봐주느라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정희는 혼자서 8인분 음식을 준비하느라 땀을 흘리며 부엌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정우의 목소리가 유독 크게 들려왔습니다. 형수는 참 답답해요. 요즘 세상에 맞춰서 좀 살면 안 되나? 정우가 중얼거리는 소리였어요. 집안 꾸미는 것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너무 시골스럽다니까요. 형이 저런 상태인데, 형수라도 좀 더 세련되게 살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정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계속 요리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정우는 늘 은근히 정의를 깎아내리곤 했어요.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말투, 행동거지까지 모든 것에 대해 트집을 잡았습니다. 정우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말렸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우를 감싸는 듯한 어조였죠.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냥 형수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형이 저런 상태인데 형수라도 좀 더 세련되게 살면 좋잖아요. 동네 사람들도 다 보는데 말이에요. 미경도 거들었습니다. 형수님도 가끔은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세요. 미용실도 가고 옷도 새로 사고 그러면서 살아야죠. 선의의 조언이었지만 정희에게는 가시처럼 느껴졌어요. 남편 간병과 생계 때문에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닐 텐데 왜 이런 말들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주방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을 간병하며 생계까지 책임지느라 하루가 24시간인 게 부족할 정도인데 그것까지 비난받아야 하는 건지 억울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하는데 언제 미용실에 가고 언제 옷을 사러 다닐 시간이 있겠습니까? 식사 시간이 되자 모든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희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득했어요.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고등어 구이는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정희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 시어머니의 칭찬에 정희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적어도 음식 솜씨만큼은 시댁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정우는 젓가락질을 하면서도 계속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김치가 좀 짜네요. 요즘은 덜 짜게 담그는 게 유행인데. 한 입 먹어보더니 바로 트집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 고등어도 좀 더 부드럽게 구우면 안 되나요? 너무 딱딱해서 씹기가 힘들어요.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씁쓸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30년간 요리를 해왔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상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신우이 미경이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우 오빠 그래도 형수님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시는데. 아니야, 미경아.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형수한테도 도움이 될 거 아니야? 정우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어요. 요즘 세상에는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유튜브도 보고 요리책도 사보고 그러면서 발전해야죠.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야, 그만해라. 정희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지만 반신마비인 영수의 말에는 힘이 없었어요. 정우는 형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도 계속 불만을 표했습니다. 형도 너무 감싸기만 하지 말고 가끔은 쓴소리도 해줘야죠. 그래야 형수도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정우의 말에 식탁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시어머니도 난처한 표정이었고 미경의 남편 상호는 아예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남편이 아픈 상황에서 시댁과 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가족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우는 최근 자신이 추진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해요. 온라인 쇼핑몰인데 아이템이 정말 좋거든요. 정우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투자금만 좀 더 확보하면 대박 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금이 부족하다는 거죠.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또 사업을 하려고? 정우야, 이번에는 신중하게 해라.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다르거든요. 정우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여러 번 사업 실패를 한 전력이 있어서 가족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때 정우의 시선이 벽에 걸린 액자로 향했어요. 영수와 정희의 결혼사진 옆에 걸린 토지 등기권리증 사본이었습니다. 집 근처 야산 일부를 영수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서였죠. 형, 그 땅 말인데. 정우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요즘 그쪽 지역 개발 계획이 있다던데? 혹시 팔 생각은 없어요? 영수는 고개를 젖었습니다. 그 땅은 팔지 않을 거야. 정희 명의로 바꿔줄 생각도 있고. 뭐? 정우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왜 형수 명의로? 그건 우리 박씨 집안 재산이잖아요. 정희가 나를 이렇게 헌신적으로 돌봐주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영수의 말에 정우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설거지를 마친 정희가 거실로 나왔을 때 정우는 이미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가져온 막걸리를 따라가며 점점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형수, 이리 와서 술 한잔해요. 정우가 정희를 불렀어요. 정희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저는 술을 못 마셔서. 에이, 뭘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아요? 가끔은 좀 풀어줘도 되잖아요. 정우는 벌써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정우는 점점 더 취해갔습니다. 말투도 거칠어지고 정희를 바라보는 눈빛도 예전과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우야, 술은 그만 마셔라.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오늘은 기분이 좋거든요. 정우는 또 다른 막걸리 병을 열었어요. 미경이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준호가 내일 학교 가야 하거든요. 상황이 어색해지자 먼저 자리를 뜨려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가야겠다. 정우야, 너도 이제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 하지만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요. 형이랑 오랜만에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가족들이 하나둘 떠나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수는 이미 피곤해서 침실로 들어갔고 정희는 정우와 단둘이 거실에 남게 되었어요. 형수,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정우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형 간병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니까요. 당연한 일이라고? 정우가 비웃듯 웃었어요. 형수는 참 순진하세요. 세상에 당연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정우는 막걸리 잔을 들고 정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술에 취한 그의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위험해 보였어요. 정희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형수, 이거 좀 깔끔하게 하지. 시골스럽게 말이야. 정우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 그릇을 정희의 얼굴에 그대로 들이부었습니다. 차가운 막걸리가 정희의 얼굴과 옷에 흘러내렸어요. 정희는 그 순간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정우는 빈 그릇을 바닥에 던지며 크게 웃었어요. 이제 좀 깔끔해졌네요. 형수도 가끔은 이렇게 씻어줘야 해요. 정우의 말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에 막걸리를 닦아냈어요. 굴욕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어두운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막걸리를 뒤집어 쓴 굴욕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샤워를 해도 그 수치스러운 기억은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잠든 남편 영수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모욕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정희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복수에 대한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30년간 참고 또 참아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정우의 그 비열한 행동과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6시에는 어김없이 일어나야 했어요. 남편의 아침 간병과 철물점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정희는 부은 눈을 찬물로 씻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어쩔 수 없이 일상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여보, 어제 정우가 너무했네요. 영수가 아침 식사를 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술 때문이었을 거예요.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남편도 미안해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철물점을 운영하고 남편을 돌보는 일상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불편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후로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약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영수는 이미 잠자리에 들어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 갑자기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처음에는 길고양이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들어 집 주변에 길고양이들이 자주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소리가 계속 이어지자 정희는 현관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정희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바로 도련님 정우였습니다. 정우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형수님 계세요? 정우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지만 평소와는 다른 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정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일 때문에 정우를 경계하게 되었거든요. 특히 이렇게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서 찾아오는 건 정상이 아니었어요. 형수님, 얘기 좀 합시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정우는 계속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깨어날까봐 걱정되기도 했고, 무엇보다 정우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없었거든요. 지난번 일은 정말 미안했어요. 술 때문에 그랬거든요. 정우가 사과하는 듯한 말을 했지만 정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진심이라면 왜 일주일이 지나서야 이런 시간에 찾아와서 말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30분 정도 더 서성이다가 결국 돌아갔어요. 정희는 정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정우가 왜 이런 시간에 찾아왔는지,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우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사과할 사람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것도 수상했고 하필 이런 늦은 시간을 택한 것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새벽 1시경이었습니다. 정희가 뒤척이며 잠들려고 할 때 지방 거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딸깍하는 소리였는데 마치 무언가가 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정희는 귀를 기울였어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지만 분명히 집안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은 깊게 잠들어 있었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때 거실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쨍그랑하는 유리 깨지는 소리였어요. 정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집안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는 어둠에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희미하게 손전등 불빛 같은 것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지만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혹시 착각일 수도 있고 섣불리 행동했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거실에서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짧은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아, 하는 소리였는데 마치 누군가가 다친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이웃집 개가 격렬하게 지저대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너무 무서워서 침실 문을 꽁꽁 잠그고 남편 곁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혹시 강도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직접 나가서 확인할 용기는 없었어요. 30분 정도 더 지나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웃집 개도 짖는 것을 멈췄어요. 정희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이 트자 정희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봤어요. 거실 바닥에는 작은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벽에 걸린 액자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서랍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정희는 서랍을 확인해 봤습니다. 평소 그곳에 보관하던 중요한 서류들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몇 개의 서류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정희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혹시 어젯밤 정우가 찾아온 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안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평소 남편이 중요하게 여기던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어요. 보험증서, 통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토지 등기 권리증까지 모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 갔지? 정희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있어야 할 서류들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평생 모아온 예금 통장 2개와 집 근처 야산의 토지 등기 서류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온 집안을 뒤져봤어요. 혹시 다른 곳에 보관해뒀나 싶어서 침실, 부엌, 심지어 화장실까지 샅샅이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서류들은 분명히 누군가가 가져간 것이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남편 영수가 침실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정희의 다급한 모습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여보, 통장이랑 땅 서류가 없어졌어요. 정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가 났었는데 분명히 누군가가 들어와서 가져간 것 같아요.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그런 중요한 서류들이? 반신마비인 남편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애썼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 정희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부인,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CCTV나 목격자는 있고요? 경찰관은 사무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그건 없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서랍이 뒤져 있었고 중요한 서류들이 사라졌거든요. 정희는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경찰관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어요. 가족 간의 문제는 아닌가요? 시댁분들이 보관하고 계실 수도 있고. 경찰관의 말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설마 정우를 의심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가족을 의심한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일단 접수는 해드릴게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수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찰관은 형식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줬지만 적극적으로 수사할 의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정희야, 무슨 일인지 들었어. 경찰서까지 갔다면서? 어머니, 중요한 서류들이 없어져서. 정희가 설명하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정희야, 괜히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그냥 잊어버려라. 혹시 내가 어디다 두고 깜빡한 건 아니니? 시어머니의 말에는 아들 정우를 감싸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는 분명히 서랍에 넣어뒀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정희가 어젯밤 일을 말하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더욱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정희야. 가족끼리 의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며칠 더 찾아보고 정 안 되면 재발급 받으면 되잖아. 전화를 끊은 후 정희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30년 동안 시댁에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우연히 이웃 어르신 김영철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영철은 이 동네에서 40년째 살고 있는 터줏대감이었는데 동네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었어요. 정희야, 그 땅 말여. 김영철이 철물점에 들러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그 땅에 얽힌 사연이 있어. 무슨 사연이요? 정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도련님 정우가 예전에 사업하다가 실패했을 때 말이야. 빚보증을 서서 엄청난 돈을 날렸거든. 그때 그 땅도 담보로 잡혔었어. 김영철의 말에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내 시어머니가 그걸 어떻게든 빼내려고 애를 썼지. 결국 내 남편 영수 명의로 돌린 거야. 정우 입장에서는 자기가 날린 땅이니까 되찾고 싶어 할 만도 하고. 정희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정우가 왜 그 땅에 그렇게 관심을 보였는지, 왜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고 괴롭혔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희는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정우가 그 땅을 되찾으려고. 아마 그럴 거야. 요즘 그쪽 지역에 개발 계획이 생기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 그 땅이 지금은 몇억 원 가치가 된다니까. 김영철의 말에 정희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그 땅이 단순한 야산이 아니라 엄청난 가치를 지닌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 영수가 자신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것도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줄 마지막 안전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럼 정우가 그 서류들을. 정희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정우가 어젯밤 늦게 찾아온 것도, 집안에 침입해서 서류를 훔쳐간 것도 모두 그 땅 때문이었던 거예요. 정희야, 조심해라. 돈이 걸린 문제는 사람을 변하게 하거든. 김영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수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내가 정우를 너무 믿었구나. 설마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변호사를 찾아가자.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동생이지만 이건 너무 심한 일이야. 하지만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영수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혈압이 급상승하고 말도 어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정희는 급하게 남편을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심리적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뇌졸중 환자는 스트레스에 특히 취약하거든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병상에 누운 남편이 힘겹게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그 땅, 사실 내 이름으로 해두고 싶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희는 알았어요. 그 땅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남편이 자신에게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선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정우가 그것을 빼앗아간 것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남편의 마지막 사랑마저 짓밟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정희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쳐 있었습니다. 영수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의사는 계속해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희의 마음은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병세도 걱정이었지만 도난당한 서류 문제도 해결해야 했거든요. 그날 오후 정희가 병실에서 남편을 돌보고 있을 때 시누이 미경이 찾아왔습니다. 미경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형수님, 형 상태는 어때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많이 안 좋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신 것 같아서. 정희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경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혹시 정우, 오빠가 뭔가 이상한 행동 안 했어요? 요즘 들어서 자꾸 돈 얘기만 하거든요. 정희는 미경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무슨 돈 얘기요? 새로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갑자기 돈이 생겼다는 둥, 곧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둥. 미경은 점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자꾸 형네 땅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우가 이미 그 서류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미경 씨, 혹시 정우 씨가 언제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희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일주일 전쯤부터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형수님은 왜 그런 걸 물어봐요?
정희는 미경에게 도난당한 서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미경은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정우 오빠가 그런 짓을? 미경은 믿기 어렵다는 듯이 말했지만 표정에서는 이미 의심하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요즘 오빠 행동이 정말 이상하긴 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정희와 미경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더니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너희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경이 먼저 대답했어요. 어머니, 정우 오빠가 요즘 이상해요. 갑자기 돈이 생겼다고 하면서. 미경아,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을 끊었어요. 정우는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거야. 의심하지 말고. 정희는 시어머니의 반응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도 이미 정우의 행동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들을 감싸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저희 서류가 없어진 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내가 어디다 둔 걸 깜빡한 거 아니겠니? 시어머니는 여전히 정우를 감싸려 했어요. 중요한 서류를 그렇게 아무데나 둬서는 안 되는 거야.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분명히 서랍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정우 씨가 집에 왔었거든요. 뭐라고?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변했어요. 정우가 언제? 그날 밤 늦게 와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고, 정희는 그날 밤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미경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설마 정말로?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영수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우가 정말 그런 짓을 했나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나도 모르게 될 줄은.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정우가 며칠 전에 와서 말하더라. 형네 땅 서류를 좀 보자고. 정희와 미경은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정우의 행동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머니, 그럼 어머니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정희는 배신감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야, 그냥 보기만 한다고 해서. 설마 가져갈 줄은 몰랐어. 시어머니는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경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일에 동조하실 수가 있어요? 형수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정우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더라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30년 동안 믿고 살아온 시댁 가족들에게 완전히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정우의 편을 들어주고 있었다니 이제 정말로 의지할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시댁 가족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중요한 재산은 도난당했고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어요. 정희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거든요. 서류가 없어도 예금 통장의 경우 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토지 등기권리증도 등기소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 김소영이 상담을 맡아주었어요. 부인 상황을 들어보니
충분히 고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김소영 변호사는 자신있게 말했어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로 고발할 수 있어요. 특히 가족이라고 해서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정희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뺏긴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혹시 그날 밤 CCTV 같은 건 없나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 집에는 CCTV가 없어서.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일단 은행과 등기소에서 서류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증거를 수집해 보세요. 정희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이제 정말로 정우와 맞서 싸울 준비가 되었어요. 30년간 참고 참았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정희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김소영 변호사의 조언대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남편과 함께 30년간 거래해온 농협지점이었습니다. 통장을 분실하셨다고요? 은행 직원은 정희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미 재발급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신청했다고요? 박정우 씨라고 하시는 분이요. 고객님의 남편분 대리인이라고 하시면서 위임장을 가져오셨거든요. 직원의 말에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위임장이요? 저희가 그런 걸 써준 적이 없는데요. 정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 도장도 찍혀 있고 신분증 사본도 있는데요. 정희는 그 서류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위임장을 보는 순간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된 위임장이었는데 도장은 분명히 남편의 것이었어요. 하지만 글씨체가 영수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건 위조예요.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남편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이런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은행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정희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이번에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위조된 위임장과 은행의 거래 기록이 있으니까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 박민수를 만났습니다. 박민수 형사는 40대 중반의 베테랑 수사관이었어요. 부인, 이건 명백한 사기 사건이네요. 박민수 형사는 서류들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문서 위조의 사기까지 이건 중범죄예요. 그럼 정우를 잡을 수 있나요? 정희는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날 밤 일과 관련된 다른 증거는 없을까요? 정희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날 밤 이웃집게가 심하게 짖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혹시 주변에 CCTV가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죠. 박민수 형사는 즉시 정희의 집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집에서 50m 떨어진 편의점에 CCTV가 있었습니다. 편의점 사장은 흔쾌히 협조해 주었어요. 이 시간대 영상을 한번 봅시다. 박민수 형사와 정희는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새벽 1시 30분경 정우가 정인의 집 담장 너머로 넘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40분경에는 서류 봉투 같은 것을 들고 급하게 나오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박민수 형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명백한 주거 침입과 절도 현장이네요. 정희는 드디어 시원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쌓인 울분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정우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정우는 끝까지 발뺌하려고 했지만 CCTV 영상과 은행 기록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형수, 이건 가족 간의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정우는 체포되면서도 뻔뻔스럽게 말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남의 재산을 훔쳐도 되는 건 아니에요. 정희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우가 체포된 소식은 곧 시댁에 전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정희에게 전화를 걸어 애원했습니다. 정희야, 제발 고소를 취하해다오. 정우도 나름대로 어려운 처지였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충분히 어려운 처지예요. 남편 간병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일까지 당해야 하나요? 그래도 가족인데. 시어머니가 계속 사정했지만 정희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면 더더욱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도 알고 계셨으면서 왜 막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을 찾아갔습니다. 정우는 구속 기소되었고 재판이 열리게 되었어요. 부인, 이번 사건은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김소영 변호사는 자신있게 말했어요. 증거도 확실하고 피고인의 범행도 명확하거든요. 재판 준비를 하는 동안 정희는 남편의 병문안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영수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고생이 많구나. 영수는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더 건강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여보, 이제 괜찮아요. 곧 다 해결될 거예요. 정희는 남편을 위로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정우는 남편의 친동생이었는데 이렇게 법정에서 맞서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우가 그 서류들을 이용해서 이미 부동산 투기를 시도했다는 것이었어요. 김영철 어르신이 정희에게 알려준 정보였습니다. 정희야, 정우가 그 땅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려고 했더라고. 다행히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막혔지만 정희는 아찔했어요.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땅까지 완전히 빼앗길 뻔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있어. 김영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정우가 그 일을 혼자 꾸민 게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 누군가가 뒤에서 도와줬다는 거야. 누가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그건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정우 혼자서는 이런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을 거야. 위조 서류 만드는 것도 그렇고 부동산 거래 절차도 그렇고. 정희는 더욱 분노했어요. 정우 뒤에 또 다른 공범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제는 정말로 철저히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간 순종적으로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강하게 맞서 싸우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어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재판 준비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정희의 마음속에는 분노 대신 차분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재판 첫날이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김소영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어요.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법정이었는데 생각보다 엄숙하고 긴장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정우는 한결 초라해 보였어요. 평소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미경이 앉아 있었는데 둘 다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 박정우는 지난 10월 30일 새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중요 서류들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어 내려갔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거든요. 또한 피고인은 절취한 서류를 이용하여 위조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한 혐의도 있습니다. 정우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단순한 가족 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실수를 저질렀을 뿐입니다. 악의적인 범행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소영 변호사는 준비된 증거들을 차례로 제출했어요. 편의점 CCTV 영상이 법정 스크린에 재생되자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피고인이 새벽 1시 30분경 담장을 넘어 침입하는 모습이 선명히 보입니다. 김소영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약 1시간 후인 2시 40분경 서류 봉투를 들고 급하게 도망가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정우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영상 증거 앞에서는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았거든요. 이어서 은행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통장 재발급을 요청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도장은 진짜였지만 필체는 명의자와 전혀 달랐어요. 그 위임장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었나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명의자인 박영수 씨가 뇌졸중 환자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었거든요. 오랜 거래 고객이시라서요. 그런데 위임장의 글씨체가 너무 또박또박해서 의심스러웠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모든 증거가 그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소영 변호사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재판장님, 저희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변호사가 꺼낸 것은 휴대폰이었어요. 피해자가 그날 밤 녹음한 음성 파일입니다. 정희도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그런 녹음을 했다는 걸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사실 피해자께서는 그날 밤 이상한 소리를 듣고 불안해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두셨습니다. 김소영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음성 파일이 재생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랍을 뒤지는 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정우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어요. 하는 정우의 목소리가 나오자 방청석의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음성을 음성 분석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피고인의 목소리와 일치한다는 감정서도 받았습니다. 김소영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정우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정우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어요.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수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정우는 정의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사업 실패로 빚이 너무 많아져서 그 땅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어요. 정의는 정우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혼자 한 일은 아닙니다. 정우가 갑자기 중요한 말을 꺼냈어요. 누군가가 저를 부추겼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검사가 즉시 물었어요. 누가 부추겼다는 겁니까? 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 최성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땅 정보를 알려주고 서류만 구해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정의가 놀랐어요. 배후에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최성민은 그 땅이 곧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리 확보해두면 몇 배의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정우는 계속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검사가 추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말을 믿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까? 네. 저도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서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재판장이 정우에게 물었어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정우는 정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30년간 형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알면서도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정의도 눈물이 났어요. 미워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형님께도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동생으로서 이런 일을 저질러서 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재판장이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정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 3년을 함께 선고합니다. 정우는 실형은 피했지만 전과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정의는 시어머니와 마주쳤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정의에게 사과했습니다. 정의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우를 너무 감쌌구나.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어머니, 이제 다 끝난 일이에요. 정의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위로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미경도 다가와서 정의에게 사과했어요. 형수님, 저도 오빠를 말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정의는 이제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30년간 쌓인 억울함이 드디어 풀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의는 병원에 있는 남편에게 재판 결과를 알려줬어요.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당신. 영수가 정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우리가 평온하게 살 수 있겠네요. 정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어요.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의는 법원에서 모든 서류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토지 등기 권리증과 예금 통장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정우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피할 수 없었어요. 부인,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소영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정의에게 건네주었어요. 이제 그 땅과 예금은 완전히 부인 소유가 됩니다. 정의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남편 영수가 자신에게 남겨주려던 마지막 선물을 드디어 지켜낸 것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덕분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정의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부인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김소영 변호사도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앞으로는 평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정의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 영수는 침대에 앉아 재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한 달 전보다 많이 좋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되자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거든요.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의는 서류 봉투를 남편에게 보여주었어요. 드디어 모든 게 우리 명의로 돌아왔어요. 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당신. 나 때문에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가 함께 이겨낸 거예요.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다음 주부터는 퇴원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의와 영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의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았어요. 정우가 집 앞에 서 있었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겸손한 표정이었어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정우는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정의는 망설였지만 정우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거실에 앉은 정우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형수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어요. 정우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정우의 말을 들었어요.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전과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도 모두 등을 돌렸고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30년간 형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것들을 생각하면 제가 정말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습니다. 정희는 정우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에서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 계획이에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작은 일자리를 구했어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우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예전처럼 큰 사업 꿈은 접었어요. 이제는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정우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제가 모은 돈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형수님께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정희는 그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믿음이 문제였죠. 알고 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형수님의 믿음을 배신한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때 병원에서 퇴원한 영수가 휠체어를 타고 집에 도착했어요. 정희가 급히 나가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정우가 왔구나. 영수는 동생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우는 형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영수는 한참 동안 동생을 바라보았어요. 일어나라, 정우야. 이미 지난 일이야. 형님. 정우는 눈물을 흘렸어요. 다만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영수의 말에는 형으로서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정우는 그날 이후로 정말로 달라졌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와서 집안일을 도와주었고 형수에게 깍듯하게 예의를 지켰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3개월이 지나자 영수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간단한 일상생활은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보, 이제 철물점도 다시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수가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요. 우리 함께 힘내봐요. 정희도 밝은 표정이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정희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희 씨,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아주머니의 말에 정희는 웃음을 지었어요. 힘든 일들이 다 지나가서 그런가 봐요.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미경도 왔고 정우도 함께 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형수님이 해주신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정우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가족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는 식구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자신을 무시하거나 괴롭히지 못할 거라고. 마당에는 가을바람이 불고 정희의 눈에는 분노 대신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간 참고 견뎌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그래요, 당신.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해요. 영수도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해가 지고 별들이 떠오르는 저녁, 정희는 진정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길고 험했던 여정이 드디어 끝났고, 이제는 행복한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